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총체적 부실이 결합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쿠팡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속도 경쟁에 몰두했던 유통업계가 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청원을 통해서는 신고 시간보다도 더 앞서서 이런 조짐들과 상황을 발견했지만 그리고 알렸지만 무시를 당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물류센터라는 게 쿠팡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이 발견하고 안타까운 또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거는 좀 쿠팡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그 쿠팡이 굉장히 고객지향적 그 경영을 해가지고 네. 제일 이제 특징적인 게 로켓 배송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쿠팡의 그 빠른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그 쿠팡에서의 그 로켓 배송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다양한 관점에서 쿠팡이란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안전일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치명적으로 지금 문제가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쿠팡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려도 하셨고요. 굉장히 뭐 ESG 경영에 관한 굉장히 전병이다. 그래서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 기관 투자가가 쿠팡의 ESG 경영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지속 가능 발전소라는 기관인데요. S1부터 S8까지, 네. S10까지 놓고 봤을 때 S8이더라. 즉 10단계 중 8개 제일 밑에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ESG 왜냐하면 경영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지금 5번째 시가총액 보면 5번째 들어간 회사고요. 시가총액 70조 정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인데 정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회사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회사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물류 경쟁력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족쇄가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최대 이커머스 사업자는 네이버인데 네. 네이버는 워낙에 플랫폼 경쟁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 사실은 이제 보면 제가 볼 때 이커머스 쪽에는 플랫폼 경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네. 쿠팡은 후발주자서 이걸 따라잡으려다 보니까 결국 물류라고 하는 다른 부분에서 경쟁력을 찾았는데 예. 아시는 대로 물류는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공간에서 생기는 거지만 물류라고 하는 거는 피지컬한 공간에서 그렇죠. 물류센터도 오프라인에서, 지어야 되고 네. 차량도 뭐 필요하고요. 운배송 차량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5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송원들이 총무분들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물류 쪽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5천억 내지 그렇죠. 1조 뭐 아시는 대로 지금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인데 사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될 때만 하더라도 각종 그 증권회사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1, 4분기에 3,300억 적자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보다 오히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물류인데도 가장 쿠팡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물류 쪽이 되는 물류이기도 거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 관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안전 관리에 하드웨어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소프트웨어, 매뉴얼, 안전 관리 시스템, 심지어 거기다가 안전 불감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 근데 이걸 제대로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적자가 심한 쿠팡이 이걸 또 더 투자하면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김범석 회장과 쿠팡 경영진이 앞으로 쿠팡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 적자를 늘려가면서 계속 물류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냐. 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혹은 이 배송원들의 그 사망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발생시킬 것이냐. 네.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쿠팡을 지지했던 이런 소비자들보다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탈퇴가 뭐 17만 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ESG 경영을 제대로 못한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우선은 달콤한 서비스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네, 이제 네. 경영 전략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물류센터가 왜 불이 나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잖아요. 뭐 상자도 많을 거고 비닐도 많고 이래서 탈 것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기해도 사실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으로 더 피해를 키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관님이 이제 순직하셔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당시에 여기가 이제 쿠팡은 물류센터가 전국에 50개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가지고 있고 대형 물류센터가 5개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조고 IPO를 통해서 지금 현금을 가진 게 5조 원이에요. 아주 현금 동원력이 대단히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렇고,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쿠팡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쿠팡에 가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었고 또 고용도 가장 많이 했고, 또 단점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반입을 금지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이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공과 사를 굉장히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반입을 금지했는데 한국의 정서는 좀 맞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사무직 근로자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 그러면 아마 그 회사를 퇴사할 거고 그 회사를 망하게 했을 정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이 이번에 변신과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스마트폰 보급이 지급되었다 그러면 빨리 신고가 되었을 거고 화재도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개혁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쿠팡에 대해서도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좋은 점,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 코로나 시대 저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에 못 가니까 전부 다 이게 빠른 배송을 하는 이용을 많이 했었죠. 온라인으로 많이 모바일. 주문을 했죠. 또 모바일 쿠팡이 목표가 쿠팡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겠다. 아마존을 지향해서 만든 것이 바로 쿠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저는 쿠팡이 정말 한국에서 큰 돈을 벌고 또 미국에 상장해서 70조까지 이제 시가총액인데, 아마 한국에 상장했다면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됐을 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상장했기 때문에 70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본인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지분이 76%입니다. 전체 의결권의 76%고 시가총액 70조의 10%는 자기 재산이니까 한 7조가 넘는 거고, 손정의 회장이 3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76%를 가진 대주주로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좀 다해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고 최고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사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 보급도 다 지급을 하고 또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범석 쿠팡 창업자 이사회 의장하고 이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이 지난 네. 후였습니다. 사실 뭐 쿠팡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정해진 일이었고 발표만 그 시점에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과연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어야 됐을까? 그런 네. 중대한 일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뭔가 코멘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을 네네.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쿠팡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원래 그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서 그날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그 화재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요. 화재 사고가 다 마무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쿠팡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또 그 많이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자상거래 3위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기업의 위상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를 소비자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발표만 그때 꼭 이미 정해진 거는 지난달 31일이었다. 사임 일자는 그랬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화재가 나고 나서 바로 5시간 지나서 이런 발표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뭐 꼼수다. 아니면 뭐 굳이 이런 시점에 발표를 했어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뭐 5월 31일 날 사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건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그만큼 저 쿠팡이나 쿠팡의 경영진이 ESG 경영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걸 반증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 나서 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네. 며칠 동안 이 불이 나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온갖 피해를 보고 있는데 태연하게 저런 발표를 했을 때 그 뭐 꺼진 줄 알았다고는 하지만 네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뭐 설명을 곁들여서 발표가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발표한 거 보면 도대체 그 고객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저 자체는 우연히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쿠팡이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모든 기업에서 CEO라고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운명의 70% 정도 좌우합니다. 뭐 대통령도 한 국가의 운명 한 70%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CEO 김범석 의장이 초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사에 가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그 하버드 동창들이 이제 쿠팡을 만들었고 아마존을 본딴 것이 바로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제 이게 한국의 정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라든지 뭐 소통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테스트베드 1위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모든 신약과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고 상영되고 있는 이유가 허점이나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쿠팡에서도 이러한 조그만 잘못이 뭐 우길기 사건이라든지 뭐 쿠팡 2차 사건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나면 가장 빨리 우리나라가 번지고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특수성을 김범석 의장이 빨리 깨닫고 저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충분한 배상을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또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국의 정서에 맞게 또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렇게 화재 사고처럼 안전 의무를 뭐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이제 처벌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네네. 현재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네네. 어쨌든 책임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질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의장직도 내놓고 네네. 이런 조치를 한 거다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김범석 창업자께서 지금 쿠팡이 미국에 상장이 돼서 70조 이상의 투자액을 받을 정도로 이제 회사를 키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쿠팡이 어떠한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연히도 이렇게 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팡 창업자께서 그야말로 그 기업을 이만큼 일군 거에 능력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소비자께 보여주어야 앞으로도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쿠팡이라는 기업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번에도 과로사 문제 때문에 한번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해 12월에 공동대표 이사직을 던졌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때도 국내 이런저런 뭐 규제가 있어서 뭐 그렇다는데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쪽에서 말씀하신 듯 보다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또 규제를 피한 것도 맞습니다. 이게 김범석 의장의 시각에서는 한국 규제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천 화재는 우연의 타이밍상 그건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네. 기존에 쿠팡 뭐 산재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뭐 명목상으로는 미국 본사의 이사회 의장이나 CEO는 계속 유지하는 하고 거거든요. 있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국내 사업은 이제 전문 경영에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분명히 이런 국내에서 이런 규제가 많다는 걸 피하기 위한 한 일종의 계기가 된다고 꼼수다. 보고요. 네. 사실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범석 의장과 그 쿠팡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도 5천억 이상의 적자가 나왔죠. 저작년에는 뭐 8, 9천억 나오고 적자가 계속 나오고 이런 IT의 벤처 기업들은 대개 창업자나 경영진들이 네. 스탁 옵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IPO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돈을 많이 받대 급여는 굉장히 그냥 생활만 될 정도로 받습니다. 근데 작년에 김범수 장은 5천억 적자 난 5,800억 적자 나는 회사에서 자기 보너스로 150억을 챙겼어요. CTO는 300억을 챙겼더라고요. 근데 또 해픈투비 다 외국인들이에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영진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상장하면서 김범수 씨는 수조 원에 달하는 그리고 그렇죠. 다른 경영진들도 수백억 내지 수천억에 달하는 자본 이득을 챙겼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거. 둘째로는 어쨌거나 지금 쿠팡이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죠. 본사가 있지만 100%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현지의 문화와 간섭,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 안 됐지만 한국인 비하 발언을 뭐 했다든지 한국인들은 뭐 창의성도 없고 어떻다는 그런 뭐 회의석상에서 김범석 의장이 그것도 이제 미국적 사고 방식일 수 있어요. 자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과연 100% 고객과 대부분의 종사원이 한국에 있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ESG 경영 얘기하면서 이 작년에 쿠팡이 안전 관련해가지고 277건의 이미 주의를 권고사항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천 공장에도 2018년에 옹벽이 무너지고 작은 화재가 있었고요. 네네. 작년에도 산재로 배송원이 9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지금 배송원들이 업무가 과도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쿠팡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다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서 기본적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만일 김범석 의장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를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내놓은 보도 자료가 한국 사임한다. 사임하겠다, 미국으로 튀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식의 행위가 계속됐을 때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뭐 성장 속도 빠른데 그것도 사실은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의 뭐 조작도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단기적인 성과와 미국 IPO의 모든 것을 걸고 제가 볼 때 쿠팡은 이제 미국에서 IPO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다음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흑자 전환에 대한 목표도 없고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늘려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질까요? 조금 이따 우리 신세계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한국은요 아마존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정말 그 본인들 경영진부터도 어떤 ESG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중대재해법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사망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산업재해로. 산업재해로. 저는, 산업재해로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시거나 네. 떨어져서 죽거나 떨어져 죽으신 분이 한 70%, 뭐 끼거나 이렇게 해서 죽으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은 정말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직장에 일하러 갔다가 그 죽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 그렇죠. 우리 방송, 언론인들이 이걸 그냥 막아주고 정부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1년에 1,000명이면 하루에 3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세계 최하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내는 국가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세계 5위고 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인데 항상 정부가 이런 얘기만 하면서도 또 기업에서는 굉장히 막 우는 소리를 해요. 막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에 있던 현대산업개발 그게 수천억 흑자가 나고
그 하청에 재하청을 줘가지고 원래 받은 그 철거 비용이 10분의 1만 줬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뭐 중대재해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정말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정말 반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네. 쿠팡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쿠팡이 지금 뭐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게 그 새우튀김 환불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한 그 소비자가 점주를 좀 압박하는 네. 환불을 요구했다가 그게 또 중간에 중개한 게 쿠팡 이츠더라고요. 네, 네. 쿠팡 이츠에서 또 계속 그분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질의를 하고 전해달라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연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신 네.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도 쿠팡이 끼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쿠팡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네, 만하다 네. 싶거든요. 네네. 그 음식점 점주께서 그 진상 고객하고 일단 통화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츠 직원의 전화를 받으면서 쓰러지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로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배달 음식에 대한 뭐 평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댓글을 많이 다는데 음식점 점주분들께서 그거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게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작정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배달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뭐 선량하시지만 또 진상 고객은 또 일부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진상 고객 한 몇 분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점주들을 굉장히 고통 속에 이렇게 빠뜨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 앱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상 고객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점주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업무 지침이라든가 업무 매뉴얼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쿠팡이츠 직원이 이 점주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과연 쿠팡이츠에 그런 진상 고객을 가려내고 또 이 진상 고객을 다루는 그런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단순히 그냥 고객 지향적이라고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만 벌벌 떨면서 무조건 해드리면 고객이 좋아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그 이렇게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얘기도 하느냐면 우리가 너무 빠른 배송만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니까 너무 빠른 배송만 원하는 것도 이제 자제하자 뭐 이러한 움직임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팡 이츠라든가 또 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두고 볼 때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참 불행한 일인데요. 예. 일단 뭐 정확한 내막은 저도 이제 신문 보도만 봤기 네, 때문에 보도만 알 수 전해진 없습니다. 일단 뭐 상태입니다. 새우튀김이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그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고객은 단순한 그 품질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이른바 블랙 휴머라고 하는 네, 아주 블랙 컨슈머. 예, 네. 그 집요하게 한 번 물건 잘못된 거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리뷰를 남길 수도 있지만 집요하게 여러 차례 전해서 정말 주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정도로 괴롭히는. 집요하게 하고 그리고 평점 테러를 하고 그러셔서 일단 큰 문제는 그 블랙 휴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럼 쿠팡 이츠는 잘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쿠팡의 전반적인 문제 ESG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일반적인 행태이긴 한데 정규직 종사원들만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 가맹점 그리고 배송원들 다 우리 가족이고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로 딱 이렇게 포지셔닝 해가지고 우리 정규직 직원 아니면 무조건 을고 너희들은 우리 매뉴얼에 따라야 돼. 요번에 뭐 보도 내용을 보면 쿠팡 이츠 저는 이용을 안 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고객이 불만을 리뷰를 올리면은 또 점주가 그에 대해 방어권이 있습니다. 아, 고객님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점주도 이렇게 리뷰를 올릴 수 있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길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점주는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고객이 이렇게 불평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이 정도가 심하다든지 혹은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의 블랙 휴머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맹점 주가
이 쿠팡 이제 본사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주인만 가맹점만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고객 편만 드는 건 그것도 사실 현대에 맞지 않는 그런 네. 경영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제가 게 말씀 좀 네, 먼저 말씀을 예. 듣고 좀 아, 말씀을 예, 좀 예. 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을 잊어먹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뒤늦게 점주 보호 대책을 뭐 발표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신용만 하는 거로 보이는 거는 이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진정성 있게 시스템을 당장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 다음날 사과 성명 뭐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에 진중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소비자가 무조건 나쁘고 뭐 점주는 옳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점주 중에서도 뭐 아나무 인식에 대응을 하시는 점주분들도 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사태 파악과 어떤 중재를 이쪽 업체 쪽에서 좀 그러니까 쿠팡 이츠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을 든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의 문화를 우리가 추구하자. 손님은 왕이다라는 문화가 있었죠. 손님이 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고객 만족이다. 우리 직원들 만족이고 점주의 만족이다. 오히려 직원들 얘기를 듣고 또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고객들은 쫓아내보내는 그런 미국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무시했다든지 이렇게 너무 무례하다든지 이런 무례한 손님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런 기업 문화도 있죠. 네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쿠팡도 본인들의 내부 직원들 또 직원들이 만족해야 되고 또 점주들이 쿠팡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스스로 직원과 점주들한테 그분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 이후에 고객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고객에만 너무 만족을 시키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왔다. 그러니까 쿠팡은 내부 고객, 직원들에게 더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외부 고객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결론은 내부 고객을 더 만족 우선시해라. 그 이후에 외부의 손님들에게 잘해줘라.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사태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쿠팡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불매운동이 일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베이 코리아를 또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도와 우선 협상자까지 결정이 된 상황인데 네이버가 할 줄 알았는데 네이버는 또 발을 뺐습니다. 지금. 네네. 이 상황을 지금 봤을 때 네이버는 신세계랑 같이 해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세계 쪽만 이마트만 하게 됐거든요. 네네. 네이버는 왜 이 인수전에서 발을 뺐을까요? 그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1위 사업자고요. 이베이가 3위 사업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1위 사업자하고 3위 사업자가 이제 결합을 할 경우에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이 될까봐 이제 그 점이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그 시장 점유율의 50%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위 업체하고 3위 업체가 결합을 했을 때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네, 30% 그럼에도 되겠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거래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이베이하고 G마켓하고 결합을 했을 때 네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제 걱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이베이 코리아가 네이버에 샵앤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분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이베이를 꼭 영입을 해야 되나 그러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요 네이버가 발을 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긴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구색이나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흡족하냐 그 부분은 좀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네이버가 발을 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웠어요. 아, 왜 들어가지? 처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8대 1로 80%가 신세계 지분을 가지고 20%만 네이버가 들어간다는 건 뭐지?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 나중에 그러면 누구 회사로 간주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저는 처음부터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이현희 교수님 말씀하신 이슈 외에도 없다고 이왕에 올 3월달에 보면 내부하고 신세계하고 이미 전략적 제휴해서 맞아요. 지분을 교환해서 네, 굉장히 피를 쏟는 2,500억 거는 원인가 굉장히 그랬죠. 강한 형태의 지분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에서는 강자지만 상품 구색이 부족해요. 반면에 이제 신세계는 오프라인의 강자지만 네. 또 온라인에서 약하니까 서로 보완이 되고 시너지를 내기 예, 시너지 위한. 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 같은 의류 같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네네. 것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팔 수 있게 되니까 네이버도 판매액이 오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죠. 물론 오프라인만 주로 팔던 의류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말씀하신 신선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에 그 네이버 구색이 부족한 부분이 신선 식품 것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들도 상품 구색이 갖춰지고 그래서 신세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페이를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그런 네네. 부분들이 신세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가 많이 쓰이게 되면 또 서로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 올 초에 이런 지분 교환을 통해서 강하게 결합이 돼서 그런 결합 상품들을 내놓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신세계는 취약했던 온라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렇겠죠. 강점이 있지만 네. 네이버가 그걸 인수하게 되면 일단 자기 일주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고 괜히 규제만 이디 사업자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수수료 인상 금지라든지 이런 규제만 걸릴 수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 발을 뺀 거고 아마 신세계하고 협력 관계 때문에 같이 따라 들어갔다 이건 아닌가 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거 아니라도 네이버하고 신세계는 이미 밀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이커머스 시장이 1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총액의 소매액이 500조 원이고 네네. 이커머스 시장이 150조, 70%가 온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커머스 시장의 150조 중에 70%가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나머지 30%만 PC로 주문하는 거고 모바일의 시대로 이제 변환되고 있는 나라다. 이제 전체 온라인 시장이 한 30%지만 향후 50%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500조 중에서 250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체 소매 시장이 한 600조라 그러면 한 30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베이 코리아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마트 오프라인에서는 강자지만 온라인은 전체 온라인 시장의 3%밖에 점유를 못하고 네, 있고 SSG 대신에 이제 쓱닷컴이 지금 한 30% 이마트 전체 매출의 한 30%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마 이제 매년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이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조심스럽고 결론은 한 2년 뒤에 이제 정상화되더라도 온라인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신세계 입장에서는 한 4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이고 아마 이제 쿠팡도 이제 자기들도 5조 원이나 되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물류센터를 해서 가장 또 압도적인 1위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와 신세계 그다음에 이게 쿠팡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고 카카오도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4조 원의 20%면 한 8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이제 이번에 발을 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언뜻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단독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이 3%에서 이베이 코리아 12% 더하면 15%가 되는 뭐 단순 산술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득을 볼 수 있는 장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이제 하루 세끼 식탁을 준비해야 되는 주부 입장에서요. 네네. 이마트 들어가면 정말 탄성이 나오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오프라인은 너무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을 들어가면 온라인보다는 못하다,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이 네, 좀 온라인 부족하다고 느끼는 매장은 거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오프라인 매장 들어갔을 때 그 환희감을 좀 덜 느낀다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 네. 이게 이제 2위 업체로 올랐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그 신세계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상품 구색이라든가 상품 조달 네. 그러한 능력이 온라인 그 능력과 결합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에게 오프라인에서 주었던 기쁨 못지않게 온라인으로도 그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상품 구색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히 이 코로나가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 구매가 많아졌고요. 식품 온라인 구매가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식품 뭐 조달이나 이런 걸 잘하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건 온라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점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SSG제약금이 3%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베이코리아가 12%면 더하면 15%가 되는 건 맞는데 진짜 더해서 15%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신세계가 하기 나름인데요. 네. 저도 이제 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가 가장 절실했고 또 시너지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저는 신세계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라고 말씀하셨지만 엄밀하게는 2.4%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발전했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1년에 한 30%씩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물건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또 체험을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이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네. 오프라인 매장 가서 그걸 그냥 받아오는, 집에 픽업하는. 바로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옛날에 윈도우 쇼핑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바로 온라인 매장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돼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온라인 강자들은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인수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강자들은 온라인 인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세계가 쓱닷컴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2.4%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12%를 더해가지고 이 기존의 그 옥션이나 이 이제 뭐죠 지마켓에다가 네. 신세계나 이마트에 물건을 올린다면 저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잘해야죠. 그건 또 그렇겠죠. 오프라인하고 네. 온라인하고 또 조금 다르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잘했다고 온라인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현재 봤을 때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신세계고 신세계가 잘만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또 오프라인을 통합한 강자로서 다시 대두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커머스 비중이 한 35%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세계 평균 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미 이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성장률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다시 또 오프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신세계는 굉장히 저는 뭐 잘만 하면 굉장히 강자 될 수도 있고 이건 오히려 이제 쿠팡한테 숙제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쿠팡은 이제 이커머스에도 3위로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요. 오프라인 강자인 신세계가 온라인에서도 점유율을 앞서간다면 과연 쿠팡은 지금 계속 이 적자보는 이상한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 경영난을 타개하고 성장과 이익이라는 두 가지 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쿠팡이 13% 점유율은 지난해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들은 조금 앞서 올랐죠. 말씀드렸지만 쿠팡의 불매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저 숫자가 유지가 될지도 좀 의문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쿠팡이 이제 항상 이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이 70조 원이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IPO로 현금 여유금 5조 원이 있어서 전국에 배달 물류만 50개 더 추가 지어서 전국을 당일 배송하겠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날 뭐 로켓 배송으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그 쿠팡이 이러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남양 유업 사태도 경험을 했지만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니까 더 이상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등을 돌려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남양 유업이 3천억의 회사를 팔고 나가버렸는데 정말 쿠팡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고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에 변신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쿠팡에서는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신세계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경쟁을 했던 롯데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롯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가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그 인수전에. 인수에 참여했다가 이제 일단 먼저 빠졌지 네. 않습니까?
그 롯데가 그 오프라인 그 유통에 있어서 아주 강자였는데 그렇죠. 유통 공룡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썼었거든요. 강자였는데 이게 온라인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거기에 빨리 그 편승을 하지 못해서 네. 그 빛이 바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온라인 그 쇼핑몰을 이제 이 종합 쇼핑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문 쇼핑몰이 또 요새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그재그라든가 뭐 W 컨셉이라든가 뭐 이러한 전문 쇼핑몰들이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롯데의 경우에는 요기요에 대해서도 네. 여기 참여할지 말지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 자료를 보면 미온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롯데의 전략이 전문 쇼핑몰에 참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전문 쇼핑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예를 들면 패션 같은 경우에 이 지속적 탐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아이 쇼핑을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런 소비자거든요. 그런데 또 소비자들의 또 다른 특성이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그러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롯데가 이렇게 전문 쇼핑몰에 몇 개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향후에 바람직한 전략인지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희태 롯데쇼핑 부회장은 M&A에 집중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요기요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요기요를 왜 가져가죠? 그 저 배달앱이죠, 음식 사실. 배달앱인데 롯데가 네. 지금 과연 그게 급할까요? 근데 요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뭐 근데 롯데를 보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롯데가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적자 보고 철수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계열사들 보면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오프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네, 맞아서 타격을 많이 거의 받았죠. 모든 계열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A를 할 여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면 신세계만큼 절실하지 않으니까 일찍 빠진 거죠. 왜냐하면 신세계는 2.5%이면 5%니까 신세계보다 또 온라인 비중이 좀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제가 롯데 경영진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롯데온에 들어갔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게 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플랫폼이 UI, UX가 굉장히 불편해요. 우선 그런 것도 좀 개선하시고 자금력이 안 되면 내실을 다져야죠. 요기요는 왜 인수합니까? 지금 전혀 업종, 그야말로 무관한 업종인데 지금 롯데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좀 추스려가지고 조금 뭐 내핍 경영을 하든지 좀 참신한 전략, 지금처럼 방향성을 잃고 저렇게 우왕좌왕하면은 정말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오지 도태될 수 않을까 있다. 걱정이 됩니다. 롯데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롯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신세계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요기요는 한 3조 정도 예상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배달 시장이 한 50%, 60%가 배달의 민족이고 예. 쿠팡이체가 15% 따라왔어요. 당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딜리버리 코리아가 90%를 히어로, 점유했었죠. 네. 원래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면서 이제 구축 효과 때문에 이제 좀 축소가 되었지만 결론은 네. 뭔가 하면 요기요는 지금 현재 배달 시장이 한 25%에서 30% 정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요. 온라인 시장과 배달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배달 인력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장의 제일 좋은 점은 임대료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고정 비용이 안 나가는 거죠. 전부 다. 배달 인력만 있으면 자기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기요에 대한 가치가 뭐 3조 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롯데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시장에서 강자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온라인 시장이든 배달 시장이든 참여를 하긴 해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여력은 좀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계속 유통업을 유지하려면 시장 참여는 필요하다. 저는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업체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시장 경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을 좀 즐길 수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경쟁을 즐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되면 뭐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이런 네네. 측면들이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소비자의 권익에 가장 좋은 건 경쟁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기업 결합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도 경쟁이 제한될까 봐 이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
그 기업 종사자들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쁜 것이고 또 그런 게 모여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되고 또 그게 이제 해외에서 또 대한민국 경제가 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빠르게 크다 보면 지금 이번에 있었던 쿠팡이츠와 같은 이런 사태가 좀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냥 쿠팡의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는 엄청난 뭐 배달 종사자라든지 이렇게 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객은 즐거웠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빠르게 주문하면 받고요. 바로 뭐 그 다음 날 아니 그날 또 단일 배송되고 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재산을 깎아먹기 경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용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경쟁은 좋은 겁니다. 경쟁은 좋은 건데 네. 너무 지금 이 경쟁 자체가 혼탁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시설을 갖춘다든지 뭐 어떤 근로 시간을 지키게 한다든지 뭐 배송 종사원들 이런저런 아니면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납품업체들한테 횡포를 갑질하는 거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정도 규제해놓고 그런 규제의 그 기본 룰을 지키면서 경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는 배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유럽에서는 주문한 지 15분 내에 배달이 안 되면 수수료를 안 받아요. 이렇게 신생 기업도 탄생하고 있고 쿠팡은 지금 현재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과 합작을 해서 손정은 회장이 양쪽 기업에 투자를 대규모로 해놨거든요. 라인하고 그다음에 쿠팡의 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을 일본 시장, 그다음에 싱가포르 시장,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겠다. 쿠팡도 OTT 시장도 이제 동영상 시장도 진출하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소비자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쿠팡, 네이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후생이라든지 편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해라. 규제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 중국은 네거티브 제도입니다. 부정만 아니면 다 열어주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너무나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뭐 52시간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좀 창의적이고 네. 좀 활발할 수 있도록 좀 활동할 해줘라. 수 있게 저는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마디만 여기까지만 좀- 좀 네네. 듣겠습니다. 네. 사실 빨리 달리면 주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좀 잘 둘러보고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계가 업체들이 돼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은희 교수, 김연학 교수,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잭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